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16살 때 일입니다. 밖에는 억수같이 비가 오고 있었고 며칠째 내린 비 때문에 주변은 온통 축축하고 까맸습니다. 비구름이 어찌나 가득 끼어 있는지 구름에 가려서 달빛, 별빛조차 없는 그런 어둠이었습니다. 이런 빛 하나 없는 밤이 오기만을 기다린 것이 벌써 몇 년째였는지 아무도 모르게 이곳을 탈출해야 했거든요. 평소에 수년에 걸쳐서 조금씩 손봐왔던 개구멍을 찾아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중간중간 천둥번개가 치며 주변이 번쩍번쩍 할 때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 후레쉬 불빛을 비추는 것 같아서 심장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등에 진 비닐 가방에는 옷가지 몇 개와 그동안 모으고 훔치고 보관해뒀던 돈 몇 푼과 금부치 몇 개, 그리고 신발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16살이 되도록 신분증 하나 없는 삶. 그게 제가 살아온 그곳에서의 삶이었으니까요. 빗소리가 너무나 거세서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는 밤은 일반인이라면 밖에 나오기조차 싫은 날씨였겠지만 제게는 도망가기에 최고로 좋은 날이었습니다. 정말 몇 년 동안 이런 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신발 속으로 지늘기 처벅처벅 들어왔지만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빠르게 걸음을 옮겨 남들 눈을 피해 조금씩 뚫어놓았던 개구멍을 향해 갔습니다. 뾰족뾰족한 철사가 여전히 튀어나와 있었지만 개구멍은 사람 하나는 충분히 빠져나갈 만한 공간이었습니다. 혹시나 위에 입었던 비닐이 걸려 흔적이 남을까봐 비닐 옷까지 벗고 개구멍을 지나갔습니다. 튀어나온 철사에 살이 조금씩 스쳐 피가 났지만 빗물이 씻어내 줄 거라는 생각에 무작정 앞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온몸이 긁혀가며 장정이 양손을 벌린 넓이만큼 큰 철조망 개구멍을 지났습니다. 마지막에는 정말 빠져나가기 힘들 정도로 구멍이 작았지만 결국 사투 끝에 빠져나오는 데 성공을 했죠. 개구멍을 빠져나온 그곳은 풍경은 똑같았지만 저에게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고작 1미터도 안 되는 두께의 철조망이 저와 세상을 16년간 단절시킨 거였다는 생각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솟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머뭇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었죠. 무조건 가장 먼 곳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걷고 뛰고 걷고 뛰고를 반복하며 날이 셀 때까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8시간을 꼬박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한 항구 도시였어요. 건물 화장실로 들어가 옷을 죄다 벗고 사람들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흘끔흘끔 눈치를 보며 화장실 세면대에서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았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 있던 그나마 깨끗하답시고 챙겨온 마른 옷과 신발로 갈아 신었죠. 그렇게 너덜너덜하게 젖은 옷과 신발을 싹 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새 삶을 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제 수중에 있었던 돈은 58,000원 뿐이었어요. 그것도 지난 5년간 100원, 200원, 1,000원씩 그렇게 몰래 땅에 파묻어가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주 서랍에서 몰래 훔쳐온 반지와 목걸이 몇 개가 정말 가진 전 재산이었지요. 벌써 몇 년 전의 일이지만 그 반지와 목걸이가 없어진 걸 알고 저와 제 또래 아이들을 얼마나 쥐잡듯 잡았는지 모릅니다. 훔친 범인이 끝까지 나타나지 않아 모두가 벌벌 떠는 그 와중에도
저는 친구들에게 많이 미안했습니다. 언젠가 도망가기 위해 내가 그걸 훔쳐서 숨겨놨다는 말을 하지도 못하고 저 때문에 고초 겪는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했거든요.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저는 그곳을 떠나오는 게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 그곳은 사이비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의 중견 간부 정도 역할을 했던 저희 부모님은 그곳에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저를 낳았죠. 저는 자라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집단으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었을 때 저희 집단이 한번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몰래 탈출한 사람 하나가 세상에 저희의 존재를 알리는 바람에 기자서부터 시작해서 경찰까지 우르르 저희 종교 집단을 쳐들어온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어른들 말대로 외부에 있는 적이 우리를 멸망시키러 온 줄 알았습니다. 다 악마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를 한 방에 모아놓고 이것저것 물어보던 사람 하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간은 자유로워야 하는데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게 종교일 수는 없어. 너희도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잖니? 한번 잘 고민해봐. 그런데 자유라는 단어 자체가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나름 공부도 잘했고 똑똑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자유라는 단어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자유가 뭔데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몹시 안쓰럽다는 듯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언가 하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대신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하기도 하는 거. 사람이 사는 이유? 글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참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휘감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식적인 교육도 받지 않고 교주가 썼던 책만 읽었던 상황이라서 한 번도 그런 식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른 아이들은 모두 교육받은 대로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귀를 꼭 손으로 막고 혼자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고개를 휘저었지만 저만은 눈을 똑바로 뜨고 그 사람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제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은 이 아이만큼은 뭔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저를 벌 주는 척하면서 옆방으로 따로 데리고 가서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컴퓨터를 꺼내서 저에게 세상에 정말 많은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컴퓨터와 텔레비전에서 교주가 설교하는 영상과 찬양하는 것밖에는 보지 못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이 이렇게나 넓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날부터였습니다. 바깥 세상에 대한 열망이 커진 것이요. 처음에는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이 옳고 그 사람이 알려준 세상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바깥 세상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서부터 혹시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잘못된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교주가 어떻게 한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힘이 작용을 한 건지 당시 도망 나간 사람의 고발은 어떻게 하다 보니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한 그 공동체는 더욱더 폐쇄적으로 변해갔지요. 하지만 곳곳에 바깥 세상에 들어왔던 흔적이 남아있는 건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언니 오빠들 중에서는 바깥 세상에 대한 얘기를 어디선가 물고 와서 전해주는 사람도 있었고 그만큼 체벌과 교육은 더 강해져 갔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의심을 강하게 품기 시작했지요. 한번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까
바깥 세상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보라는 영상만 봐서 인터넷이라는 거를 접속할 생각도 안 했었는데 인터넷에 한번 접속을 하고 나니 정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더라고요. 혼자 몰래 보느라고 정말 애도 많이 썼고 들키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교주에게 충성하는 척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교주의 참한 딸이 되어가는 걸 무엇보다 행복해 하셨어요. 그러면서 얼른 교주와 한 몸이 되어 더 큰 세상을 여는 세상의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성인도 되지 않은 저를 교주에게 시집 보내려는 거였죠. 하지만 이미 바깥 세상에 교주와는 비교도 되지 않은 멋진 남자들이 많고 제가 겪어보지 못한 세상이 너무나도 화려하게 펼쳐져 있다는 걸 안 저로서는 절대 그 삶을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피해 다니니까 그제서야 엄마 아빠도 교주도 제가 뭔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더라고요. 어느 날부터인가 저를 아무것도 없는 방에 가두려고 했고 일주일에 한 번 교주와의 면담 시간에만 그 방에서 빼내오는 겁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빠르게 이곳을 탈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마음 먹고 더더욱 교주에게 충성하는 척하면서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제가 벌 수 있는 돈이라는 건 한계가 있었죠. 몰래 헌금통에서 100원, 200원씩 빼내는 것, 정말 큰맘 먹고 1,000원짜리 한 장 빼내는 것, 그리고 그렇게 모은 돈을 아주 낡은 과자통에다가 넣어서 땅에 파묻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초등학교 시절 이곳을 탈출했다는 사람이 성공한 그 날씨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억수같이 며칠째 비가 와 땅이 물러지고 빗소리와 천둥번개 소리가 너무 커서 밖에서 나는 그 어떤 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는 그런 날 말이지요. 야속하게도 그런 날이 쉽게 오지는 않더라고요. 게다가 16살 되던 그해 억수같이 쏟아지는 며칠간의 비 끝에 앞이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의 날이 저에게 펼쳐진 겁니다. 모두에게 어둠의 날이었지만 저에게는 그게 광명의 날이었죠.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저는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탈출 직후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출생 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아 저는 세상에 없는 존재였으니까요.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신분이 확실하지 않으니 아르바이트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노숙자가 되고 말았죠. 며칠을 공원에서 먹고 자며 구걸을 하고 있는데 어떤 노부부가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을 거는 겁니다. 며칠째 우리가 봤는데 아무래도 보통 노숙자는 아닌 것 같고 아직 어려 보이는데 대체 무슨 사정이오? 차마 사이비 종교단체에서 탈출해서 도망 나왔다는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혹시나 이 사람들이 저를 다시 종교단체에 넘겨버릴까봐 겁도 났습니다. 그래서 잔뜩 긴장한 채로 가만히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저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사정이야 차차 나중에 말하고 배가 많이 고파 보이는데 밥이나 먹으러 가지. 밥 정도는 같이 먹을 수 있지? 그런데 밥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3일 내내 굶었던 배에서 꼬르르 소리가 저도 모르게 새어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안쓰럽다는 듯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밥소리만 들어도 그렇게 꼬르륵 소리가 나누. 어서 와, 밥 먹자. 돈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와서 숟가락만 담궈. 저는 그날부터 그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숙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말투가 조금 이상하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일본 분이시라서 그렇더라고요. 할아버지는 한국 사람이고 할머니는 일본 사람인 국제 커플이셨던 겁니다. 저한테 자초지종 묻지 않을 테니 그냥 두 분이 운영하는 일본 카레집에서 일해보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야 밥 먹을 수 있고 잠잘 수 있으면 어디든 상관이 없었으니까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두 분의 직원으로 삶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카레집에서 일하는 것은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옛날 경찰 같았던 그 사람이 말했던 자유라는 말이 뭔지 알게 되겠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오이가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되고 가끔 피곤하면 늦게까지 누워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늦게 일어나면 밀린 일을 책임지고 어떻게든 해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죠. 하지 않을 자유도 잘 해야 하는 책임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게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알게 된 건 일한 지 몇 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늙어서 얼마나 더 옆에 있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조금이라도 우리가 기운이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혹시 괜찮으면 우리 딸이 되지 않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 당황한 얼굴로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빙긋 웃으시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갈 곳도 없고 부모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고아보다는 누군가의 딸로 지내는 게 낫지 않겠냐는 얘기야. 왜? 너무 늙어서 싫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누군 줄 알고. 아이고, 3년을 조석으로 보고 하루 삼시세끼 같이 밥 먹고 그랬으면 아는 거지. 그 성격이며 성질이며 우리가 모르겠어? 당연히 알 수 있지. 그 정도면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거 충분히 알았고, 우리는 그냥 딸이 하나 있었으면 해서 그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붙들고 저는 한참을 아기처럼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교단체에 갇혀있을 엄마 아빠가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 엄마 아빠 거기서의 모든 지위도 다 잃고 엄청 고초를 겪으셨을 게 뻔하거든요. 애써 모르는 척 잊은 척 살고는 있었지만 갑자기 엄마 아빠가 떠오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휘몰아쳤습니다. 물론 정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부모이기는 했지만 저한테 한 번도 살갑게 해준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체벌을 하거나 혼날 일이 있으면 더 앞장서서 저를 혼내며 엄하게 했습니다. 다 교주의 말에 미쳐서 그렇게 한 거겠지요. 당시에도 지금도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제게 새 부모가 생긴다고 하니 생각이 안 나지는 않더라고요. 주민번호조차 없는 제가 그분들의 딸로 입양이 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희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 정말 수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도와주셔서 저는 그분들의 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슬펐던 건 제가 그분들의 딸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마치 평생 원했던 일을 다 해결했다는 듯이 주무시면서 그렇게 훌훌 세상을 떠나고 마셨습니다. 할머니는 몹시 슬퍼하셨지만 그래도 가기 전에 자식 하나 마련해 놓고 가서 아마 안심하고 가셨을 거라며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새아빠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아빠를 또 잃었다는 생각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얼마 뒤 할머니, 아니 저희 엄마가 저한테 조용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일본 가서 살 생각 없어? 네? 일본이요? 갑자기요? 나 네 아빠 때문에 한국을 왔던 건데 네 아빠가 없는 한국 나한테는 너무 외롭네. 너랑 같이 가서 내 고향에서 나의 마지막을 보내고 싶은데 엄마 따라 갈래? 순간 머릿속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한 번도 외국에 나가서 살 거라는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갑자기 외국 나가서 살자고 하시니까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 외국까지 나가서 살면 내 마음에 있는 이 불안함은 없을 수도 있어. 언제 그 종교단체 사람들이 나를 찾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건 없겠지. 사실 살면서 늘 불안했거든요. 언제 어디서 그 단체 사람들이 나타나 저를 차에 태워 다시 그곳으로 데리고 들어갈지 모른다는 생각에 누군가와 함께가 아니면 집 근처 쇼핑몰도 가지 않았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으로 가버리면 그런 불안은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엄마에게 따라가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고향 자랑을 하셨습니다. 산이 좋고 물이 맑아서 그 고향에서는 정말 맛있는 식물들이 자라. 나 원래 장아찌 전수자였다. 전통 그대로 만들어서 팔면 정말 인기가 좋았어. 그거 내가 전수해 줄 테니까 일본에서 그 사업해, 응? 저로서는 무언가 물려받아 가업을 이을 수 있다는 그 생각만으로도 몹시 두근거리는 일이었죠. 게다가 엄마의 장아찌는 카레집을 하면서도 정말 인기가 좋았거든요. 저도 계속 옆에서 배워온 것도 있고 해서 본격적으로 배우면 잘할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함께 일본으로 이사할 준비를 했습니다. 난생 처음 간 외국은 낯설면서도 신기한 곳이었어요. 그런 한편 이런 생각도 들었죠. 지난 10여 년간 정말 내 인생이 많이도 변했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초반 16년은 반경 100km도 안 되는 그런 곳에 갇혀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았는데 제가 이렇게 외국 나와서 살게 될 줄 그 누가 알았겠어요. 참 사람 인생 모른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의 엄마에게 많이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 일이라는 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습니다. 딸과 함께 고향에 돌아와서 행복해하신 엄마는 아빠 잃은 허탈함과 고향에 돌아왔다는 안도의 마음이 섞여서 무언가 긴장이 풀리셨는지 시름시름 앓다가 일본에 온 지 1년 만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이 생긴 것도 아주 잠시, 두 분 다 그렇게 세상을 떠나시고 저는 또 혼자 남게 됐어요. 그것도 타국 땅에서요. 엄마는 감사하게도 저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고 돌아가셨습니다. 잠깐 고민도 하긴 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하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으로 돌아가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엄마가 남겨주신 집과 재산으로
엄마가 하고 싶어 하셨던 장아찌 사업을 계속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엄마의 특별한 비법이 담긴 장아찌는 꽤 맛있었어요. 일본 내에서도 맛있다는 소문이 조금씩 나기 시작해서 사업은 꽤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동네에서 조금씩 담가서 팔다가 꽤 큰 도시에 매장까지 내게 되었거든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일본인 마마에게 손맛을 물려받아 일본 전통 장아찌를 만들어 파는 여자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알아볼까 무서워 성형도 조금 했어요. 눈하고 코를 고치니까 옛날 모습도 사라지고 이름도 완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옛사람들이 봐도 저를 알아보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사업도 조금 공격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엄마가 물려주신 사업을 10년 동안 쉬지 않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키워나갔습니다. 중간중간 엄마가 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립기도 했지만 이 모든 게 다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하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더 열심히 장아찌를 담그고 사업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제 바로 아래 직원이 저에게 한국에서 큰 음식점을 하는 남자 사장인데 그 사장이 꼭 저를 만나고 싶다고 며칠째 연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제가 그동안은 의도적으로 한국 쪽 사람은 만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끈질기게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한다는 말에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한국에서 체인으로 퓨전 한식 음식점을 하는 사람인데 반찬으로 꼭 우리 장아찌를 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 입맛에도 잘 맞을 것 같으니 꼭 허락을 해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몇 번씩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금액은 서운하지 않게 많이 깎지 않고 제안할 테니 한번 만나만 달라는 얘기를 계속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내온 제안서를 보니까 수량도 금액도 꽤 크더라고요. 더 솔직히 말하면 직영점 4군데서 내는 매출보다 납품하면서 발생할 매출이 2배는 될 것 같았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순간 욕심이 조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그 사장이라는 사람을 만나보겠다고 했죠. 잘하면 한국 쪽에 내 장아찌를 납품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제가 이 정도로 크고 성장을 했으면 그 종교단체에서도 저를 납치하거나 괴롭히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자신감도 있었죠. 하지만 한국에서 왔다는 사장을 만나러 간 날 저는 문 밖에서 그 사장의 얼굴을 보고 다리가 풀려 저도 모르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옆에 있던 비서가 너무 놀라서 왜 그러시냐? 혹시 미끄러지신 거냐? 다치진 않았냐며 화급하게 물어보는데 저는 그 비서의 걱정하는 소리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멀리 앉아있는 그 얼굴,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거든요. 바로 그 교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앞장서서 저희들을 괴롭혔던 그 얼굴, 악마보다 더 잔인하고 잔혹하게 모두를 시종처럼 부렸던 그 얼굴을 제가 어떻게 잊겠어요? 아무리 나이가 들고 명품 옷에 삐까번쩍한 구두와 가방을 몸에 휘감아도 그 뱀 같은 눈과 오소리 같은 얼굴은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그 사람도 저를 알아봤을까봐 오늘 미팅은 없는 걸로 하자는 말을 전해주어라며 뒤돌아섰는데 그쪽에서 뭔가 눈치를 챈 건지 제게 황급히 다가오더라고요. 온몸이 떨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저 사람이 날 알아보면 어떡하지? 라는 무서움에 정말 구토가 날 지경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를 보고 아주 유창한 일어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고개를 들어서 얼굴을 봤죠.
그랬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 미소장아찌 사장님이시죠? 쓰러지신 거 보고 제가 바로 달려왔습니다. 뭔가 건강이 안 좋으신가요? 오늘 미팅을 좀 미룰까요? 제가 한국에 가는 비행기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아닙니다. 바닥이 조금 미끄러웠나 봐요. 괜찮습니다. 아, 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어디서 본 적이 있나요? 순간 온몸이 다시 얼어붙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빙긋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아니요, 처음 뵙는데요. 제가 흔한 얼굴이라 그런가요? 아, 아니에요. 제가 워낙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녀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사람 얼굴 잘 기억 못합니다. 아, 정말 친한 사람들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제가 약간 안면인식 장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얼굴을 진짜 기억을 못해요. 아, 그러세요? 그 말을 듣는데 문득 옛날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이 상대방을 무시해서 그렇게 대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얼굴이 기억 안 나서 더 아나무인으로 짜증을 부렸던 행동일 수도 있겠다는 것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이거였거든요. 너, 내가 못 알아본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지? 가만 안 둬. 너 오늘 내 손에 끝장날 줄 알아? 그때는 대체 뭘 못 알아본다고 저 난리인지 이해를 못했는데 십수년이 지난 후에야 본인에게 직접 이유를 듣고 알게 된 거죠. 사람 얼굴 못 알아보는 안면인식 장애가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듣고 나니 오히려 저한테는 마음에 안정이 왔습니다. 제 얼굴도 기억을 못할 테니까요. 게다가 이렇게 고친 얼굴인데 더욱더 기억을 못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빙긋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굳이 미룰 거 있나요?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미팅 하도록 하죠. 그렇게 저는 제 정체를 전혀 모르는 그 사람과 장아찌 미팅을 신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개인적인 질문도 좀 던졌어요. 그랬는데 참 교묘하게 다 피해가더라고요. 부모님도 사업하시나 봐요 라는 말에는 사업이랄 수 있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냥 종교인이라고 대답하고 목사님이시냐 무슨 종교냐는 질문에는 그냥 자기 수행과 정진을 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고요. 그냥 자기 정진, 수행 이런 거 꾸준히 하시는 분들인데 워낙 인덕이 높으시다 보니까 호응해 주시는 분들도 좀 있고 따르시는 분들도 생기더라고요. 아, 뭐 중요한 일은 아니고요.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아, 뭐 저희 부모님이 중요한가요? 제가 중요하죠. 아, 그러면 자수성가 하신 거예요? 사업하려면 돈도 많이 들 텐데.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아서요. 저도 뭐 열심히 살았고요. 그렇게 얼버무리는 걸 보니까 이 사업 자체를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 곳에 제 장아찌를 납품할 수는 없죠. 그래서 천천히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안은 감사했지만 아무래도 납품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나름 일본 내에 있는 재료로 일본식으로 만드는 건데 그게 한국으로 운반됐을 경우 맛이나 품질 면에서 어떻게 보장을 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한국에서 한국에 있는 재료로 담그면 그거는 저희가 추구하는 장아찌는 아니라서요. 아무래도 저희가 납품해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훨씬 맛있는 장아찌류가 많거든요. 국내에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 길 오셨는데 죄송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나 순순하게 그러면 할 수 없죠 라고 포기하더라고요. 그동안 끈질기게 만나달라고 했던 것과는 너무도 다른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글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장아찌에 대해선 크게 기대 안 했어요. 그런데 다른 기대가 생겼습니다. 혹시 남자친구 없으시면 저랑 좀 만나보실 생각 없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첫눈에 반했습니다. 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 돈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랑 한번 만나보실 생각 없나요? 한국에서 일본 멀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일본으로 올게요. 뭐 사업이야 다른 사람 시키면 되고 그냥 일본으로 와서 제가 사업 도와드리면서 그렇게 옆에 있어도 됩니다. 그냥 만나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한동안 애써 잊었던 그의 예전 행동들이 하나하나 다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캄캄한 창고에 가둬놓고 며칠씩 물도 안 줬던 거. 가져오라는 거 제때 안 가져왔다고 냅다 손에 집히는 대로 던져서 얼굴에 상처가 났던 친구. 심심하다고 때리고 무료하다고 괴롭혀서 짐승처럼 끌려다녔던 아이들. 그 모든 것이 떠오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자기 정체를 모른다고 생각하니 저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일단은 대답하지 않고 당황한 모습 그대로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는 집요했습니다. 저한테 끝없이 계속 구애하고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협박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내 정체를 알고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요. 그러면서 문득 그 사이비 종교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연관점이 생겨 제가 다시 끌려갈 일이 생길까봐 그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모르는 척하려고 했거든요. 사람을 몇 명 사서 은밀하게 알아보게 조사를 부탁했습니다. 얼마 뒤 제게 전해진 소식은 꽤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그 교주는 이미 5년 전에 죽고 교주의 아내, 즉 우리가 어머니라 불렀던 사람은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단체를 이끌고 있는 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몇 년 전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아서 이끌고 있는데 예전처럼 폐쇄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으니 각종 사업을 벌이면서 그 단체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도망가고 몇 년 뒤에 부모님이 두 분 다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단체에서 교주가 손을 썼다는 말도 있고 그냥 딸이 사라진 후 삶의 의욕을 잃어서 마음의 병이 들어 죽었다고도 하고 어쨌건 두 분 다 돌아가셨다네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두 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으니 오히려 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마음껏 그 교주의 아들에게 뭔가 지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렴풋이 남아있던 제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 같기도 했거든요. 비로소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해서 그 교주의 아들에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마음 정했어요? 정했죠. 어? 한국말 할 줄 알아요? 알죠. 한국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야, 그러면 말이 더 쉽지. 아니, 그런데 어쩌다 일본인으로 살게 된 거야? 음, 사이비 교주 피해 도망 나왔거든. 비가 엄청 많이 오던 날. 그 전날 교주 아들이 어디서 몰래 훔쳐먹고 온 술 마시고 난리 부르스를 하는 바람에 다들 긴장해서 벌벌 떨며 방에 숨어 있느라 내가 몰래 나올 수 있었어. 아무도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 그 말을 듣고 그 교주 아들은 얼굴이 조금씩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랑곳 않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래, 교주 아들 숨기고 사업하니까 좋아? 뭐라도 좀 된 것 같아? 내 눈에는 그냥 여전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발버둥 치고 갖고 싶은 건 졸라서 가져야 하는 못되고 철없는 교주 아들놈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너, 너, 거래하는 사업체 사람들이 정체를 아나 몰라? 나 이제 무서울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어서 그냥 다 말해버리려고. 너야? 그때 그 도망갔던 철조망에 개구멍 내서 도망갔던 게 너였어? 아우, 그래도 인상 깊었나 보네. 기억도 하고. 그래, 나야.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셨더라? 뭐, 그렇게 큰 애정은 없었으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아직도 그렇게 사람들 괴롭혀가며 돈 버니? 내가 그거 싹 다 망하게 해줄게. 당황한 얼굴에 교주 아들을 뒤에 두고 저는 돌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책임질 각오와 함께 그의 정체를 낱낱이 기록한 서류를 그가 거래하는 모든 회사에 싹 보냈습니다. 그 교주 아들이 자기가 꽤나 훌륭한 사업가라는 사실을 저한테 증명하기 위해 이런 곳 저런 곳이랑 거래하고 있다는 증명을 꽤 많이 저한테 제공했거든요. 싹 다 풀어버렸죠 뭐. 그 이후 교주 아들은 황급히 한국으로 돌아갔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의 정체를 안 사람들에 의해 사업이 차례대로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을 움직이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사람을 움직일 힘이 있나요? 자기 부모 같은 카리스마도 없고 언변도 없고 자랄 때부터 개차반인 거 뻔히 아는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선지자인 척도 못했을 텐데 돈도 못 벌어오니 위신이 땅에 떨어졌겠지요. 이후 여러 개의 사기죄에 걸려 감옥에 갔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저는 10수년 전의 과거와 완전히 이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유라는 거 정말 너무 달콤하고 아름다운 것이더라고요. 절대 잃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